예비 비행 교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지시를 받는 학생 조종사에서 벗어나 칵핏 우측 좌석에 앉아 비행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책임자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비행 교관 실기 시험, 즉 타스크 A의 항공의학적 요인을 완벽히 마스터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관으로서 여러분의 최우선 임무는 바로 비행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르칠 미래의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만의 탄탄한 교관용 도구 상자를 채우기 위해 이 필수적인 지식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학생 조종사와 함께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데 옆에 앉은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확히 왜 발생했는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사가 오가는 그 결정적인 몇 초 동안 정확히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항공의학적 요인들을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요,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전체 비행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생리학적 수정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방금 전에 그 끔찍한 재난 상황도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비행 중 여러분과 학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6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1번, 신체 검사 증명과 면제. 2번, 저산소증과 과호흡. 3번, 기압 변화와 귀 및 부비동. 4번, 공간 비행 착각과 시각적 환상. 5번, 피로, 스트레스, 멀미. 마지막 6번으로 배기가스, 약물,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 검사 증명과 면제 규정입니다. 교관이 되시면요, 새로운 학생들에게 신체 검사 증명서에 관한 질문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항공 규정 61.23A는 그냥 자자가 툭 쳐도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해요. 여기서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마법의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사의 기준 만 40세입니다. 자, 자가용 조종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제3종 신체 검사 증명부터 볼까요? 만 40세 미만이라면 무려 60개월 동안 넉넉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40세가 되는 순간 그 유효기간이 24개월로 뚝 떨어집니다. 상원용 조종사 자격을 위한 제2종 신체 검사의 경우는 연령 따질 것 없이 모두 12개월이고요. 가장 엄격한 제1종 신체 검사 증명은 만 40세 미만일 때 12개월, 40세 이상일 때는 단 6개월만 유효합니다. 교관으로서 이 정확한 개월수와 40세라는 기준 연령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시력이 많이 안 좋거나 청력에 손실이 있거나 혹은 신체 일부에 결손이 있는 분이 조종사가 되고 싶다며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교관으로서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할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발급과 SODA라고 부르는 신체 결함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특별 발급은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 전문의가 개별적으로 승인해주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특정 만료일이 존재해서 주기적으로 깐깐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SODA는 조금 다릅니다. 조종사가 고정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증명해냈을 때 발급됩니다.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SODA는 그 신체적 결함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섹션입니다. 비행 중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생리학적 위협, 바로 저산소증과 과호흡입니다. 저산소증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고도가 높아서 숨쉬기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히 다른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교관이라면 학생이 지금 어떤 유형의 저산소증을 겪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저산소성 저산소증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산소 분압 자체가 낮아져서 발생하죠. 두 번째는 빈혈성 저산소증인데 이건 혈액 자체가 산소를 운반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내 히터가 고장나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버릴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니까 정말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저산소증입니다. 산소를 듬뿍 머금은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건데요. 주로 급격한 기동으로 과도한 중력 가속도를 받거나 극심한 추위에 노출됐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 4번째, 조직독성 저산소증입니다. 이건 세포 자체가 중독되어 버려서 아무리 산소를 갖다 줘도 쓰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원인이 뭐냐고요? 가장 흔한 주범이 바로 알코올과 마약류입니다.
학생이 어떤 환경적 신체적 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예리하게 캐치하는 것, 그게 바로 교관의 몫입니다. 화면에 유효의식 시간표를 한번 유심히 보시죠.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무섭게 줄어드는지 보여줍니다. 2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주어집니다. 꽤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나 학생이 4만 피트에서 비행하다가 급속 감압을 겪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15초에서 20초뿐입니다. 교관은 학생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극도로 긴급한 생존의 문제인지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행 중 저산소증이 단 1%라도 의심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보충 산소를 착용하고 즉시 고도를 낮추십시오. 자, 비행교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이런 헷갈리는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산소증과 과호흡, 이 두 가지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같은 초기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혼동해서 대처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호흡은 학생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해서 호흡이 너무 빠르고 얕아지는 바람에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매의 눈으로 포착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입술이나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 이건 100% 저산소증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소를 공급하세요. 하지만 학생이 근육 경련을 일으키거나 손발이 저리다고 호소한다면 그건 과호흡입니다. 이때 절대 순소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이때는 평상시처럼 천천히 숨을 쉬게 진정시키거나 큰 소리로 대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종이봉투를 입에 대고 호흡하게 만들어서 체내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기압 변화에 따른 기와 부비동의 압력 차단 현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유스타키오 관의 구조를 잘 봐주세요. 고도가 변할 때 학생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얇고 작은 관은 중위와 목 뒤쪽을 연결해주는 통로인데요. 우리 몸 내부의 압력과 외부 기압의 균형을 맞춰주는 유일무이한 밸브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교관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철칙이 나옵니다. 학생이 심한 감기에 걸렸거나 인후통이 있거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다면 그날 비행은 무조건 취소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염증이나 콧물 점액 때문에 이 유스타키오관이 꽉 막혀버리면 고도 변화에 따른 기압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건 비행 중에 그냥 귀가 좀 먹먹한 수준이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고막이 파열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직결됩니다. 상승할 때보다 왜 하필 강화를 할 때 귀통증이 훨씬 더 심하고 위험할까요? 그 물리적인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학생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고도를 높여 상승할 때는요, 중위 내부의 기압이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공기가 유스타키오관을 밖으로 쉽게 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빠져나갑니다. 별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강화할 때는 상황이 180도 역전됩니다. 이제는 외부 기압이 훨씬 높아져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고막을 안쪽으로 강하게 찌그러뜨리고 유스타키오관 자체를 외부 압력으로 꽉 짓눌러 닫아버립니다. 닫힌 문을 밖에서 밀고 있는 셈이죠. 이 꽉 막힌 상태를 뚫어주려면 학생들에게 껌을 씹게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안 뚫린다면 코를 꽉 쥐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 쪽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강제로 공기를 밀어넣는 발살바 조작을 수행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보여주는 공간비행 착각과 시각적 환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때 무려 80%를 눈, 즉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속이나 짙은 안개 때문에 밖이 전혀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즉 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뇌에는 3개의 반고리관이 있는데 이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와 미세한 털인 감각 모세포들이 가득 차 있어서 기체의 피치, 요, 롤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죠. 그런데 뚜렷한 수평선도 안 보이는 구름 속에서 장시간 선의 비행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찰랑거리던 관 속의 액체가 결국 관의 회전 속도와 똑같이 돌아가면서 안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감각 모세포들은 휘어짐을 멈추고 제자리로 꼿꼿하게 돌아오죠. 그 결과 항공기는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뇌는 우리가 아주 평온하게 직진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해버립니다. 구름 속에서는 내 몸의 감각을 단 1%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귓속 액체의 이런 특성 때문에
조종사는 구름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환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소름 돋는 게 바로 코리올리 환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회를 하고 있어서 귓속의 림프액은 이미 회전 속도에 맞춰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펜을 줍거나 주파수를 맞추려고 머리를 갑자기 휙 돌리거나 숙입니다. 이 급격한 움직임이 다 잠잠해진 귓속 액체의 흐름을 여러 축에 걸쳐 말 그대로 박살내며 뒤흔들어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조종사는 비행기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곤두박질치거나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압도적인 공포와 환각에 빠지게 되죠. 당황한 학생은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확 꺾어버릴 겁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이죠. 교관으로서 여러분이 학생의 뇌리에 피가 나도록 박아 넣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만트라는 바로 이겁니다. 내 감각을 무시해라. 오직 계기만을 믿어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환상들이 어떻게 항공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함정인 무덤의 나선, 즉 나선 강화로 이어지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경사환상입니다. 조종사가 장시간 선회 중인데 앞서 말했듯 내인은 평온하게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우연히 계기를 보고 화들짝 놀라 날개를 수평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종사의 내인은 멈춰있던 액체가 반대로 쏠리면서 기체가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강렬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조종사는 이 끔찍한 기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느낌을 찾기 위해 결국 원래 선회하던 위험한 방향으로 조종관을 다시 꺾어버리고 맙니다. 뱅크각은 갈수록 깊어지고 수직량력은 뚝 떨어지고 기수는 아래로 처박히며 구도가 미친 듯이 떨어지죠. 당황한 조종사는 고도를 높이려고 조종관을 강하게 당기지만 뱅크가 들어간 상태에서 조종관을 당기는 건 나선의 궤적을 더욱 팽팽하고 빠르게 조일 뿐입니다. 결국 기체는 공중분해되거나 땅에 격돌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나선에서 조종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은 오직 비행 계기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뿐입니다. 공간 감각의 상실만큼이나 뇌를 속이는 게 바로 시각적 환상입니다. 특히 접근과 착륙 단계에서 아주 위험하죠. 예를 들어 평소 훈련하던 것보다 폭이 유난히 좁은 활주로에 접근하거나 칠흑 같은 밤바다 위를 지나 불빛 하나 없는 지형으로 들어가는 블랙홀 접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학생 조종사의 뇌는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도를 위험할 정도로 낮춰서 접근하려고 하죠. 반대로 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 속으로 진입할 때는 마치 기수가 위로 번쩍 들려 있다는 강렬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깜짝 놀란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조종관을 앞으로 확 밀어서 기수를 억지로 눌러버릴 겁니다. 활주로가 아니라 지면을 향해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는 거죠. 훌륭한 비행교관이라면 학생이 이런 시각적 함정에 빠질 거라는 걸 미리 100% 예측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에 현혹되지 않고 고도계를 지속적으로 교차 확인하며 VSSI나 PAPI 같은 진입각 지시 등을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엄격하게 강제해야 합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인적 요인, 그 중에서도 조종사의 판단력을 갉아먹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죠. 매일같이 비행 훈련을 하다 보면 조종석 옆에 앉은 학생들의 얼굴에서 극심한 피로의 징후를 발견하는 건 일상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관인 여러분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이게 단순히 급성 피로인지 아니면 심각한 만성 피로인지를 명확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급성 피로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하루 종일 복잡한 기동을 연습하거나 무거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평소에 잘하던 조작 타이밍을 놓치거나 조종관 입력이 거칠어지는 걸로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영양가 있는 밥 잘 먹고 8시간 이상 푹 자면 다음날 말끔해집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완전한 과부하 상태를 의미해요. 주말에 하루 이틀 푹 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학생이 짜증이 늘고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만성 피로의 징후를 계속 보인다면 교관으로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비행 스케줄을 즉시 중단시키고 항공 전문의의 정식 진찰을 받도록 강력하게 공고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환경적 위험 요소들과 엄격한 규정들, 바로 배기가스, 약물,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항공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규정들은 과장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사고들의 피로 쓰여진 아주 엄격한 규정입니다. 연방 항공규정 91.17은 매우 단호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조건 0.04% 미만이어야 하며 술을 입에 댄 순간부터 조종석 스로틀에 손을 얹기 전까지 이른바 버틀 투 스로틀 최소 8시간을 대기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한을 넘어서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될 생리학적 팩트에 집중해 볼까요? 단 1온스, 그러니까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양의 알코올만 몸에 들어가도 우리 신체는 무려 2000피트나 더 높은 고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은 산소 결핍의 타격을 받습니다. 조종사의 반응 속도, 판단력,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 더, 푹푹 찌는 한여름 비행시 탈수 증상도 교관이 챙겨야 할 몫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학생들에게 비행 전으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닥달하시고, 코막힘 약 같은 일반 의약품조차도 항공 전문의 승인 없이는 절대 먹고 비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학생이 있다면 체내 잔류 질소와 관련된 비행 대기 시간 규정을 반드시 완벽하게 외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물속 깊은 곳, 높은 압력 아래에서 숨을 쉬면 우리 인체 조직에는 다량의 잉여 질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다이빙 직후에 이 질소가 아직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도를 높인다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핏속과 관절에 얌전히 녹아있던 질소가 부글부글 팽창하며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잠수병 또는 감압병이라고 부르는 관절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교관으로서 정확히 지시해야 할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비행 고도가 8000피트 이하일 경우 감압 정지가 필요 없었던 가벼운 다이빙을 했다면 최소 12시간을 땅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압 정지가 필요했던 깊은 다이빙을 했거나 아니면 비행 고도 자체가 8000피트를 넘어갈 예정이라면 다이빙의 종류를 불문하고 비행기 근처에 가기 전 예외 없이 무조건 최소 24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비행 중에 교관 본인이나 학생 혹은 뒤에 탄 승객이 감압병 증상을 호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 여러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에 타협 불가능한 3단계 비상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100% 순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소 밸브 다이얼을 최대로 전환하십시오. 체내의 질소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비상 강화를 선언하고 기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고도를 낮춰 즉시 지면에 착륙하십시오. 셋째, 강화하는 동안 기압이 높아져서 관절의 통증이나 증상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착륙 직후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항공 전문의나 의사에게 정밀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내에 한 번 생성되었던 질소 기포는 통증이 사라진 뒤에도 신체 조직과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체검사 증명서의 까다로운 법적 규정부터 시작해서 조종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간비행 착각이라는 복잡한 현상, 그리고 치명적인 생리학적 위협들까지 방대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모두 뜯어보았습니다. 비행교관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생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지식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한 사람의 안전이나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하늘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의 조종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냉철하게 평가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도구 상자를 벼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위협들이 진짜 비극적인 응급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징후를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겠습니다. 꽉 채워진 이 도구 상자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능한 조종사들을 길러내기 위해 칵핏 우측 좌석에 당당히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행을 안전하게 통제하시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감사합니다.